나중에 바쁘면 더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역론은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왔던, 작년에도 나왔던 리카르도 모형,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 준비해야 됩니다. 왜 계속 최근에 안 나오다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한 번 나오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경제학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다 예측을 했어. 왜냐하면 그 전에부터 한 번 나와서 계속 모든 시험에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에 안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는 무역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시어 올린이에요. 그런데 그 핵시어 올린은 간단하게 하고 아웃소싱 모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웃소싱은 국제경제학에서 나오기 전에 경제학에서 먼저 나왔어요. 일반 행정에서. 아웃소싱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거기 하나씩 지금 다 볼 건데요. 세 번째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핵시어 올린 모형을 안 볼 수가 없어. 핵시어 올린 모형에서 스톨퍼 사무엘슨, 그 다음에 특정 요소 모형의 소득 분배, 특정 요소 모형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정도 우리가 한 문제를 가지고 그 두 가지를 다 해버릴 거고, 그게 이제 고전적인 무역 이론입니다. 현대적인 무역 이론을 보면 여러분이 다 준비하고 있는 CC, PP 모형, 독점적 경쟁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독점적 경쟁 모형이 한동안 계속 나오다가 최근에 잘 안 나오고 대신 규모의 경제 모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적 규모의 경제 모형이. 이제 그리고 이제 무역 정책론으로 가면 무역 정책에서 관세 할당 자율 규제 이 비교 문제가 나오면 아주 전통적인 문제여서 다들 쓸 거예요. 근데 나만 준비 안 해봐. 그러면 차별화가 되겠죠. 두 번째는 재경에서 수출 보조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출 보조금 문제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꾸르노 모형을 가지고 전략적 무역 정책. 우리 게임 이론에서 전략적 무역 정책은 다 분석하고 이미 행시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꾸르노 모형에서 전략적 무역 정책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 그런데 외교원 행시 다 나왔어요. 국제경제학에서. 그거를 이제 어렵게 내버리면은 손을 못 댑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렵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 단순하게 보조금 정책 그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꾸르노를 여러분 워낙 잘 하시니까 단순하게 그 반응 곡선 하나 움직이는 거는 뭐 쉬워요. 그리고 제 뒤에 넘어가시면 그 경제 성장 밭에 가시면 궁핍화 성장이라는 게 경제학에서 입법고시에서 나왔습니다. 궁핍화 성장. 그거와 관련 성장론은 두 개밖에 없어. 궁핍화 성장, 유치산업보호론.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도구라는 것을 좀 줄여서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하는 건 비효율적이야. 그러니까 하나 주제 나오면 그래프 한 개, 하나 주제 나오면 그래프 한 개,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궁핍화 성장하고 유치산업보호론이라는 것이고, 마지막에 경제 통합에 여러분 잘 아시는 무역 창출, 무역 전환 효과, 무역 불절은 뭐 개념 정도. 그게 무역론의 사실은 단데, 수지금융론은 그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만 알면 되는데, 이 무역론은 그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면 못 써. 그게 문제예요. 미시하고 비슷해요.
그거를 이제 그 중에 몇 개를 집중해서 좀 보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 사실은 그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 그러면 실제로 국제경제학을 국제경제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형적인 문제 한 문제만 여러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566페이지. 566페이지. 그 이상은 국제경제학에서도 나오진 않았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한다는 거는, 최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문제를 풀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잠깐 봅시다. 두 국가, K국가, T국이 있고, 두 상품 A, B가 있는데, A, B든 X, Y든 뭐, K국은 그 총 부존량이, 노동 부존량이 1200, T국은 800. 밑줄 그으세요. 미시경제학에서 설문에 정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무역론도 이런 데이터를 많이 주면 첫 번째 목차는 설문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설문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안 되고 도표를 그려서 두 번째는 좀 내려가 보시면 K국은 A제에 대해서 4명, B제에 대해서 2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 여기다 단위 노동 요구량 이렇게 써놓고 단위 노동 요구량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이 몇 명이냐. T국은 A제에 대해서 5명, B제에 대해서 2명의 노동자가 생산 가능 곡선을 함수 형태로 도출해라. 항상 도출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위 노동 소요량을 표를 작성해라. 이거는 표를 작성하라고 하지 않아도 표를 작성해야 돼요. 그 밑에 기회비용을 찾아라. 어떤 나라가 비교 우위가 있냐. 첫 번째 생산 가능 곡선 도출에는 거기 예시 답안을 보면서 체크를 거기다 조금 더 추가하든지 아니면 그걸 그냥 일일이 쓰고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은 없으니까요. 지금 처음 문제니까 잠깐 한두 가지를 지금 쓰면서 텐데 일단 거기에서 생산 가능 곡선은 두 가지를 가지고 생산 가능 곡선을 도출해야 되는데 문제 2번 설문처럼 단위 노동 소요량 표를 작성해라는 말이 없으면 먼저 단위 노동 소요량 표를 작성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단위 노동 소요량 표를 작성해. 근데 이번에 여기서 작성을 하라고 줬으니까 2번 가서 하지만 여기서는 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먼저 요 K국과 T국이 있네요. A제의 단위 노동 소요량이 있고 B제의 단위 노동 소요량이 있고 이렇게만 설명해서 줬는데 소요량 표를 작성할 때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총 노동 부존량 이것도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 가격도 표시를 해야 돼요. B분의 PA 혹은 PY분의 PX, XY제라면 이 표를 처음에 작성을 해. K국은 여기 1200단위가 있고 노동이 여기가 800단위가 있다고 그랬네. 그리고 K국은 지금 A제에서 4명, 2명, 4명, 2명, 그 다음에 5명, 2명인데요. 4명, 2명, 5명, 2명.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회비용 비교의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요거는 단위 노동 소요량의 비율입니다.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자 PB분의 PA는 생산 가능 곡선이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선형이기 때문에 MRT 자체가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재화의 상대 가격이에요. 그리고 MRT의 정의를 보면 MC
B분의 MCA. MCB는 W 곱하기 뭐예요? B제 생산에, A제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 이거를 ALA 뭐 이렇게 쓰는데요. 그냥 ALA 써도 되고, 그냥 AA 이렇게 써도 되고. 문제에서 준 대로 써야 됩니다. 여기는 W 곱하기 ALB. 요게 소구가 되면서, 요게 요거분의 요거죠. 그래서 2다. 요거분의 요거잖아. 2분의 5. 여기까지 처음에 단위노동 소요량표를 작성하라면 여기까지 다 작성을 딱 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PPC 생산 가능성을 도출하라 그러면 PPC는 여러분 생산 가능 곡선은 생산함수와 완전 고용 조건식 두 식을 써야 됩니다. 생산함수. 그 AJ 생산함수는 AJ의 노동 생산성, 단위 노동 소요량의 역수죠. ALA분의 1 그리고 AJ에 몇 단위의 노동이 들어가냐 이거지. BJ의 생산함수는 ALB분의 1 LB가 되고요. 경제 전체의 총 노동은 L 반대. 이거는 완전 고용 조건식이라는 것은 AJ에 투입이 되고 BJ에 투입되고 남는 애는 없지. 여러분 이렇게 쓰세요. 요 생산함수를 어디에 완전 고용 조건식에 대입하면 PPC가 도출돼요. 요 LA 구에서요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LB 구에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고 결론적으로 PPC는 요 K국의 PPC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넘어가면요 ALA A ALB B 요게 L바. 그래서 L바는 ALA 곱하기 A ALB 곱하기 B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1200단위는 여기가 있고 요거는 몇 개? 4개. 요거는 2개. 요게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T국은요. 800. 여기는 OA. 여기는 EB. 요게 T국. 그래서 이렇게만 그냥 쭉 써버리지 말고 바로 결론을 써버리지 말고 도출하라 그러면 요 생산함수를 쓰고 요 완전고용 조건식을 써서 PPC를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이제 기회비용을 찾으라 그랬고 비교 우위를 찾으라 그러면 요거 뭐예요? AJ 한 단위 생산의 한계 비용이니까 MCA는 AJ 한 단위 생산의 한계 비용인데 요 BJ로 평가 AJ 생산의 한계 비용이잖아. 요거 자체가 AJ의 기회 비용이죠. 뭘로 평가한? BJ로 평가한. 그렇죠? 그래서 요게 ALB분의 ALA인데 2다 이것이. 2. 그 말은 여기 K국에서의 AJ 생산의 기회 비용은 뭐라는 거예요? PB분의 PA라는 거야 그냥. 그게 2라는 거예요. 요 T국에서 AJ 생산의 기회 비용은 뭐라는 거예요? PB분의 PA. 예컨대 우리가 스타표를 이렇게 붙인다면 요게 5분의 2라는 거야. 여기 2분의 5라는 거예요. 비교 우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화가 비교 우위제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 이렇게 부등호방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더 크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비교 우위를 판단할 때는 그냥 B분의 PA가 얘는 2고 여기는 PB분의 PA 뭐 스타표를 그냥 하면
여기가 2분의 5니까 요런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얘가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얘가 저렴하기 때문에 K국은 AJ의 비교 우위가 있고 상대적으로 T국은 BJ의 비교 우위가 있다.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가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그냥 그래서 요 단위노동 수요량표 하나 작성하면 문제에서 묻고 있는 1, 2번 설문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단위노동 수요량표를 작성하되 상대가격까지 표시를 해라.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RS 상대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것이 3번, 4번 보니까 자유무역을 할 경우 A, B에 대한 K국과 T국의 생산량 교역 조건의 범위를 정해라. 이렇게 할 때 세계 전체 상대 공급 곡선을 요 RS 곡선의 도출. 물론 이제 균형 상대 가격 다 찾으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요. 요렇게 여기가 뭐예요? BJ K국과 T국, AJ K국과 T국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BJ와 AJ 이거 뭐예요? AJ의 상대 가격, AJ의 상대 수량. 어디에? 완전 특화점을 중심으로 이제 상대 가격을 찾아내야 되고 낮은 애는 2고 높은 애는 2분의 5고 자 지금 여기가 K국의 폐쇄경제 상대 가격, 요거 T국의 폐쇄경제 상대 가격.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낮아. 그러면 K국이 AJ가 낮은데 그것보다 더 낮으면 누가 AJ를 생산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지. 그래서 여기가 아무도 안 한다. 여기는. 이것보다 더 낮은 구간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먼저 PI라는 것이 요거 이제 PI라고 쓰고 PI가 뭐보다 2보다 작은 경우 PI가 2인 경우 2인 경우는 어때? 얘는 언제까지 이제 생산을 할 거냐면 완전 특화점까지 생산을 수요만 있다면 물론 둘 다 생산하는데 수요만 있다면 완전 특화점까지 생산할 거예요. 그리고 요 PI가 뭐보다 크고 2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은 경우 PI가 2분의 5인 경우 뭐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 보면 이 완전 특화점에서는 누가 K국은 AJ, T국은 BJ에 있으니까 AJ 완전 특화했을 때 여기 얘가 BJ 생산량을 여기다 쓰면 되고 비스타 AJ 생산량 여기다 쓰면 되겠죠. 완전 특화 생산량.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거기 생산 가능 곡선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생산 가능 곡선 다 썼으니까 여기 A를 제로로 보내버리면 BJ가 나오고 여기서는 지금 K국이 AJ 완전 특화라니까 B를 제로로 보내버리면 여기가 AJ 완전 특화 생산량이 나올 거고 얘를 제로로 보내면 BJ 완전 특화 생산량이 나오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다 나온 것들을 집어넣고 거기 567페이지 우측단에 보면 설문 3에 거기 보세요. K국과 T국이 자유무역을 할 경우 교역 조건은 교역 이전의 양국의 상대 가격 사이에서 결정된다 밑줄. 그래서 이퀄까지 다 들어있는데 일단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P가 2인 경우 P가 2분의 5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사실은 자유무역을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완전 특화점에서 상대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생산량이 변하지 않은 상태고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RS가 도출되는데 이 구간은 자유무역하면
요 구간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AJ를 아무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두 나라 교역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간도 요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건 아예 필요가 없어. 자유무역이라는 전제를 주게 되면 거기 요 옆에 사실은 세계 전체 생산 가능 곡선을 같이 그려주면 좋기는 한데 여기가 AJ, 여기가 BJ 뭐 이렇게 했을 때 A 스타, B 스타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런 형태로 완전 특화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점선을 쭉 보내서 이런 점이 완전 특화점이고 안쪽으로 좀 들어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에 수평의 점선을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여기 이렇게를 요거를 그대로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대로 끌어올리면 되고 요거를 그냥 수평의 점선을 쭉 이렇게 보내면 이런 형태로 세계 전체에 PPC가 도출되고 우리의 관심사는 요 완전 특화점에서 자국은 K국은 여기에 T국은 여기에 완전 특화를 한다고 하고 여기 보면 요 상대 가격에서는 어때요? 요 상대 가격에서는 어때? 수요가 있으면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리겠지. 어디까지? 완전 특화점까지. 요 상대 가격에서는 어때? 수요가 있으면 계속 A의 생산량을 늘리고 B의 생산량은 제로로 가니까 완전 특화점을 넘어서는 상태에서는 사실 여기에 어떤 책에는 여기를 무한대라고 쓰고 이렇게 써져 있는 책도 있어요. 완전 특화, 무한대 상태. 이렇게 그리면 특히 여기 PI가 2일 때는 K국은 생산량이 부분 특화를 하게 되고 T국은 완전 특화를 하게 되고 완전 특화 여기는 둘 다 완전 특화를 하게 되고 K국은 AJ, T국은 BJ 이렇게 여기는 K국이 완전 특화를 하게 되고 T국은 부분 특화를 하게 되고 A, BJ 둘 다 생산하고 이렇게 생산량의 변화를 이 교육 조건 변화와 생산량의 변화 부분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5번은 특히 그 T국이 AJ 생산을 원래는 비교 예리제였는데 생산성이 2배로 늘었을 때 비교 우위가 바뀌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고 단위로도 수량표를 한번 잠깐 보세요. 어디만 바뀌었나요? 그 T국의 5가 2분의 5로 바뀐 것만 체크를 하시면 똑같이 생산 가능 곡선, 기회비용, 비교 우위를 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 186번 문제는 핵시올린이라고 써놓고 핵시올린, 그 다음에 특정 요소 모형 두 개다. 거기 수입 개방 정책에다 밑줄 긋고 수입 개방 정책 여기다 FTA라고 적어놓고 자유무역이라고 적어놔요. 자유무역의 효과 분석하고 그 다음에 FTA 그 다음에 수입 개방 정책 효과 분석이 다 똑같아. X제를 노동집약제 밑줄, Y제를 자본집약제다. A국을 노동풍부국이다 밑줄. 그러니까 처음에 설문 1을 우리가 분석 H초를 쓸 때 A국은 상대적으로 노동풍부국이고 X제는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제다. 이런 가정을 두면 되겠습니다. X제는 뭐고 Y제는 뭐 이런 쓸 필요도 없고 상대적으로 이런 단어를 써서 그 1번 설문이 핵시올린이고요. 2번 설문이 특정 요소 모형입니다. 핵시올린의 1번 설문에 잠깐 읽어보면 노동풍부국, B국은 자본풍부국이라고 가정할 때 수입 개방 시 밑줄 그으세요. 거기다 교역 조건 변화 써놔. 수입 개방하면 수입제가 어떻게 들어와? 이제 값싸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py 제가 값이 싸죠.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하고 py분의 px는 어때요? 올라가죠. 그게 교역조건 변화야. 그러면 생산량 변화, 소득분배 변화를 바로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넘겨보세요. 엑시올린을 항상 헥시올린 나오면 그래프는 두 개면 필요 충분합니다. 하나는 생산, 하나는 소득분배. 그런데 두 번째 소득분배 쪽에는 에디워드 박스로 스톨퍼 사무엘슨을 x제, y제 두 제와 평면이고 생산 가능 곡선을 하나 그리고 자국과 외국을 다 그릴 필요 없어. 한 나라만 그리면 돼. 우리나라가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수입 개방의 효과를 우리나라만 보면 되지. 뭐 상대방을 뭐하러 봐. 그래서 첫 번째는 생산에 미치는 효과. 두 번째는 소득 분배 효과. 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를 자원이 특정한 재화에서 다른 재화 생산으로 옮겨간다는 의미에서 자원 재배분 효과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원 재배분 효과. 그런데 이게 수입을 개방하면 수입제의 요 상대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그래서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처음에 아까 어떻게 쓰라 했어요? 자국은 상대적으로 노동이 풍부하고 노동집약제가 값이 싸다. 따라서 노동집약제를 수출하고 자본집약제를 수입하는데 수입제 가격이 수입 개방으로 값이 싸지면 PY가 값이 싸지면 PY분의 PX는 올라간다. 이게 낮은 상태에서 높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요게 수입 개방 이전이고 수입 개방 이후야. 그러면 생산량이 이렇게 바뀐다는 게 수출제 생산은 늘고 수입제 생산은 해외에서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줄어요. 요것만 보라는 거예요. 생산 쪽에서는. 소득 분배는 스톨퍼 사무엘슨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써놔야 돼요? X제 생산량은 늘고 Y제 생산량은 준다. 문제에서 X제가 뭐고 Y제가 뭐고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제는 자동차고 Y제는 농산물이다 이렇게 줬어. 그런데 끝에 가서 요 수출제인 자동차 생산은 늘고 수입제의 농산물 생산은 준다 이렇게 써야지 X제는 늘고 Y제는 준다 이렇게 써놓고 끝내지 마세요. 여기가 X제 원점이고 여기가 Y의 원점이야. 노동 부존량이고 자본 부존량이에요. 대각선을 이렇게 항상 표시를 하세요. 그러면서 X제가 노동집약제면 반드시 계약곡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 X제가 자본집약제면 계약곡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 요게는 X제가 KX, X제가 이렇게 노동집약제라는 전제하에서 그려진 생산의 컨트랙트 커브예요. 계약곡선이에요. 요거 여러분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요게 X제가 노동집약제다. 생산이 X제 생산이 늘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신의 원점 쪽에서 멀어져야지 노동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점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생산점이 올라가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만 관심이 있냐면 집약도만 관심이 있어. 이게 요런 집약도에서 이렇게 집약도가 바뀐다.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집약도가 L분의 K를 의미해. 그쵸? 요게 각도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요 각도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요게 이제 생산의 변화를 내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집약도의 변화야. L분의 K의 X제 산업, L분의 K의 Y제 산업을 봤더니 둘 다 이렇게 올라갔네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자본, 요 항상 분자예요. 여러분 모든 수식은 요 상대 가격이든 상대 수량이든 반드시 분자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요 자본 집약도예요, 이게. 자본 집약도 상승, 자본 생산성 하락 이렇게 쓰면 돼요. 자본 집약도 상승, 자본 생산성은 하락. 그러면 그 자본 생산성의 기초에서 자본의 임대료가 결정되고 노동 생산성의 기초에서 노동의 임금이 결정돼요. 마지막 그거 쓰면 돼, 이제. 그러니까. MP 이걸 바꾸지 마세요. L분의 K 써놓고 노동 생산성부터 쓰지 말고 자본 집약도, 자본 생산성 두 산업에 다 XY 두 산업 다 자본 집약도는 올라가고 자본 생산성은 떨어진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MPK P MPL 이걸 이제 X제, Y제 하면 두 개씩이 나와요. PX, MPKX 요 PY, MPKY 이게 어때요? 다 똑같아. X, Y제 생산성도 똑같고 가격이 결국은 같을 때까지 움직일 거니까 임대료가. 그래서 MPK가 어떻게 되죠? 지금 떨어지니까 자본의 임대료는 떨어지고 MPL은 올라가니까. 이거는 쓸 필요가 없는데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있어. 마지막 소득분 될 때 반드시 마지막 써야 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써야 되는 게 거기 뒤에 써놨을 텐데 그 571페이지에 571페이지 여기 위에는 없네. 그 570페이지 보면 스톨퍼 사무엘슨만 써놓고 마지막에 수식이 없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지금 X제 상대 가격이 올라가서 X제 생산량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X제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있는 요소의 실질 보수가 증가해. X제는 뭐가 집중되어 있죠? 노동이. 따라서 임금의 변화가 햇은 변화율입니다. 임금의 변화가 X제가 변한 것보다 더 그리고 Y제가 변한 것보다 더 요 자본의 수익률은 떨어져요. 이렇게 써놓고 요 임금 X제로 평가하든 Y제로 평가하든 그러니까 어느 제와 가격으로 평가하든 상관없이 임금은 무관히 증가하고 요 임대료는 반드시 어떤 제와로 평가하든 떨어진다. 특정 요소 모형은 자, 특정 요소 모형을 공부하신 분 버립시다. 여러분 유동 요소, 특정 요소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으면 특정 요소 모형 쓰지 마세요. 틀려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핵시 원린으로 써. 그냥 항상 이제 소득분배 쓰라 그러면 스톨퍼 사무엘슨 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나는 계속 X제가 노동집약제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X제가 자본집약제라고 나왔네.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그려야 되네.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가 그냥 노동집약제니까 요 OY를 여기로 갖다 놓은 사람이 이거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여기 보면 경제 전체의 노동자본 비율에 맞추려면 노동이 이만큼 투입되면 자본이 이만큼 투입돼야 노동자본 비율에 맞아. 그런데 이렇게 생산 가능국은 생산의 계약국권을 그렸다는 것은 노동이 이만큼 투입되는데 자본이 이것밖에 투입되지 않으니까 X제가 노동집약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면 노동이 이만큼 투입되는데 자본이 이만큼 경제에서 노동자본 비율보다 훨씬 많이 자본이 투입되잖아. 이런 경우가 이제 X제가 자본집약제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리면 돼. 문제는 나는 X제 생산량이 늘고 Y제 생산량 줄면 이렇게 가면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다가 이제 R분의 W나 이걸 그린다고 하면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릴 필요가 없다니까. 괜히 그래가지고 뭐 난 모르는 걸 보여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집약도가 커지니까요. 여기서는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커지겠죠. R분의 W도. 이게 요소 대체 효과잖아. 여기서는 어때? 여기서 여기로 간다면 요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높고 여기는 낮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높고 이렇게 여기는 낮아 이렇게. 근데 그런 걸 그릴 필요가 없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집약도만 알고 생산성만 알고 소득 분배를 알고 싶으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수입 개방이라든가 무역 자유화 이런 게 나오면 좋은데 갑자기 뭐 동남아에서 노동자가 들어왔네. 뭐 이런 걸 물어 또. 난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579페이지예요. 579페이지 1번은 볼 필요가 없어요. 2번. 최근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이주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의 국내 유입이 국내 생산과 소득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해라. 이렇게 묻네. 국내 생산의 동그라미 소득 분배. 이거 똑같이 생산과 소득 분배를 물었네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재화의 가격이 변하지 않고 물량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립진스키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노동자들이 동남아에서 뭐 베트남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왔다. 그런데 그런 노동자들이 생산성 떨어지는 애들이다. 예를 들어서 뭐 3D 업종에만 쓰인다. 특정 요소다. 비숙련 노동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가정을 둬버리면 골치 아프고 이제 특정 요소를 써야 되니까 그런 가정을 두지 마요. 너무 동남아 노동자들을 걔네들 98%가 대졸자인 거 알아요? 예? 자국에서는 정말 대우받는 사람들이야. 예. 자,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경제 전체에 노동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본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그걸 립진스키가 이제 이게 지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는 쉽게 말하면 교역 조건이 변화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 자유무역이든 관세든 다 변해요. 관세는 정반대로만 움직이면 됩니다. 이 관세를 부과하면 어떤다고요? 수입제가 더 생산량이 늘고 수출제 생산은 줄잖아요.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 그거는 왜 그래? 요 PY가 요 YJ에 관세를 붙이니까 PY 플러스 T 해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이 여기서 반대로 가죠. 이걸 관세로 자유무역을 다 같이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노동 부존장이 들었어요. 여기에 그 전제를 좀 보세요. 여기서 일일이 체크를 하면 시간이 지금 끝이 없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580페이지 설문 2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립진스키 정리는 거기 재화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밑줄 재화 가격에는 변화 없고 여기 PY분의 PX가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불변일까? 립진스키의 정리는 기본 전제가
요소 부존량은 변하고 재화 가격은 변화가 없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언제 변화가 없냐면 소국에서 그래요. 스몰 오픈 이코노미 써나. 소국에서는 요소 부존량이 변해도 재화 가격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요소 부존량이 증가할 경우 립진스키는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그 요소를 해당 요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재화 생산이 절대로 는다네. 그리고 다른 요소 집약제는 생산량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번의 그래프 1 소국의 동그라미. 여러분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프 두 개 중에 왼쪽 그래프만 하면 돼. 그게 립진스키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요 상대 가격이 변해버리고 있잖아요. 대국에서는 이렇게 변해버려요. 그런데 립진스키 전제는 소국이기 때문에 왼쪽 그래프만 그리면 된다. 그래서 왼쪽의 그래프는 처음에 요 에지워드 상자가 있고요. 요 XJ 원점, Y의 원점. 요게 L바, K바예요. 노동 자본 부존량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제 전체의 노동 부존량이 늘었어요. 노동 부존량이 늘었어. 그러면 요 L바가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 정사각형으로 그렸다가 요게 이제 커진 것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점이 OY 프라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변화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Py분의 Px가 불변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Py분의 Px가 불변이라는 것이 재화의 상대 가격이 변화 없다면 이거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처음에 상대 가격이 변화했다는 생산량 변화는 없어. 이거 변하면 나중에 R분의 W가 변하거든요. L분의 K가 변하거든요. 이런 게 안 변해. 하나도 안 변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뭐라고 가정을 하냐면 CRS라고 규모수익 불변의 가정이란 걸 보여요. 생산함수가 규모수익 불변의 특징을 갖는다면 재화의 상대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요소의 상대 가격이 안 변합니다. 요소 집약도도 안 변해. 그러면 집약도에서 한계 생산성 안 변해. 소득 분배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립진스키 정리는 소득 분배를 보지 말라는 이론이야. 생산만 보는 이론이에요. 생산만 보는 이론. 그래서 처음에 생산점을 한 점 찍었을 때 이렇게 생산점을 연결한 집약도를 표시했다고 하면 이게 L분의 K이고 이게 L분의 K X고 Y인데 이게 변한다는 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해. 그러니까 쭉 밀어내서 이렇게 쭉 밀어내서 집약도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변하진 않아. 이게 요 각도하고 요게 같다라고 표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생산점은 어디서? 여기서 요로 변. 여기 생산점이 A점에서 이렇게 생산점이 B점으로 가. 그러면 자신의 원점에서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XJ 생산량은 늘고 YJ 생산량은 줄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뭐 굳이 등량선을 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려면 이렇게 접하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X0가 X1으로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요. Y0가 Y1으로 생산량이 줄고. 중요한 것은 이 생산점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그게 립진스키인데 립진스키 정리와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는 가정상의 대칭성이 있다. 가정상의 대칭성. 하나는 립진스키 정리는 Py분의 Px가 불변이고 스톨퍼 사무엘슨은 상대 가격이 변하고 요소 부존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대칭적인 가정이고 이 립진스키든 스톨퍼 사무엘슨은 다 헥시올린의 응용 정리입니다. 그걸 더 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583페이지 보시면 규모의 경제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외부적 규모의 경제 모형, 규모의 경제 모형의 583페이지의 두 번째 그래프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한 개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기 시장에 보면 ACB가 있고 ACA가 있어. 전반적으로 평균 비용이 낮은 국가는 A국이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하면 A국이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런데 B국이 먼저 시장을 선점했어. 그래서 DW는 세계 수요예요. B국이 어디서
B점에서 PW 가격과 YW의 산출량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있어. 그런데 A국은 어때요? 처음에 시장에 진입할 때 C0가 PW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이. 한 번 생산을 하면 더 저렴하게 생산하는데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 그러면 결국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자유무역 안 하고 보호무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게 규모의 경제 모형은 자유무역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무역론을 여기서 스위스가 시계산업에 먼저 시장에 들어와서 시계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훨씬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국이 뭐 해야 되는? 보호무역하고 막아두면 어디서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A점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A, YA가 자신의 가격과 산출량이 될 것이고 결국은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B국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시장을 빼앗아 올 수 있다. 보호무역론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CPP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CCPP 이 CCPP에서는 191페이지에 191번 문제 거의 584페이지 개별 기업의 수요 함수를 이걸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요 함수를 물론 문제에서 줄 수도 있지만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도출 과정을 MR equal MC 도출 과정을 다 해봤을 거야, 이미 뭐 경제 가시면서 다 하니까 요즘은. 그래서 MR equal MC 그 조건하에서 중요한 것은 그 PP 곡선이 단기 균형 조건이면서 장기 균형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CC 곡선은 장기 균형 조건이고 그 수식을 물론 암기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모형을 뭐 도출하고 이런 거는 지금 있을 수가 없고 마지막 이제 기억을 할 것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요거 P하고 AC 평균 비용이고요. 여기는 기업의 숫자입니다. 여기가 C점을 중심으로 우상향하는 CC 곡선이라는 게 있고 CC 곡선은 P equal S분의 NF 플러스 C예요. 요 C점을 중심으로 S분의 F가 기울기고 그 다음에 요 PN 평면에 요 SF가 다 양의 값이기 때문에 우상향합니다. PP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요 C에 점근하는데 P와 N이 역의관계를 갖습니다. 역의 관계를 가져. 그래서 거기 수요의 탄력도를 짜보세요. B 곱하기 P-P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B를 A로 바꿔줄 수도 있고 이게 다른 기호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B라고 줬기 때문에 N B분의 1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P와 N이 역의 관계를 가져 직각삼곡선의 형태를 가져요. 요거 기억해야 되고 요 두 개가 맞아떨어지면 시장은 균형입니다. 균형인데 잘 들으세요. 요게 PP가 MR equal MC 조건을 달성하는 요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뭐와 뭐의 관계예요? P와 N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는 단기에만 추구해요? 장기에만 추구해요? 장단기 다 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MR equal MC 조건에서 도출된 PP 곡선은 단기 균형 조건이면서 장기 균형 조건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만 내가 시장 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균형은 이 상태도 균형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 N1 기업의 숫자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가격은 요 P1이고요. 그
그 다음에 비용을 반영하는 AC1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잠깐 볼 거예요. N1의 기업의 숫자에서는 P1의 가격, P1의 가격 그리고 AC1의 평균 비용을 보면 얘가 이렇게 높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물건 한 단위 만들 때 평균 비용하고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시장에 내다 팔면 이득이 남을 거냐. 그래서 파이가 0보다 커요. 단기에는 초과 이윤을 누린단 말이죠. 그러면 기업이 시장에 진입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장기에는 N이 계속 늘면서 어디까지 파이가 제로인 상태까지 장기에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기에는 무이윤 정리가 성립하지만 단기에는 독점적 경쟁 시장의 단기에는 초과 이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상태도 단기 균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단기 균형점이야. 여기만 균형이 아니라 문제에서는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을 물어요. 이게 장기 균형이고 이게 단기 균형이다. 여기는 그러면 균형 아닌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N2 수준에서는 P2가 AC2보다 더 작아서 파이가 마이너스 값을 갖고 N이 점점점 떨어질 거면서 결국은 파이가 0으로 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기에 이렇게 손실을 보는 기업도 있다는 얘기지. 이게 단기 균형 상태인 거야. 그래서 장단기의 조건을 찾아라 그러면 이게 단기의 조건이면서 또 장기에도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니까 장기 조건이기도 하고 이 CC 곡선은 도출 과정에서 보면 알겠지만 개별 기업의 수요에서 P = PA라고 줘버렸어. 그냥 줘. 모든 기업이 장기에는 다른 경쟁 기업과 같은 가격을 정해야지 그것보다 높은 가격 정하면 자체 수요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에는 기업의 평균 비용과 기업 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CC 곡선, 기업 수와 가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PP 곡선, 독점적 경쟁의 균형점을 분석하시오. 이 균형점 이거요. 이게 장단기 균형점이다. 장단기 균형점. 근데 2번 같은 걸 안 줬으면 방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게 균형점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2번을 줬어. 균형점에서 결정된 기업 수에 비해서 기업 수가 더 적대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균형이 어떻게 도달하는지 설명해봐라. 그때 이유는 어떻게 되냐? 균형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달한다. 장기 균형에 도달한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 보통 기억하고 있는 게 이제 자유무역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자유무역 효과죠.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거기 자유무역 한다. 시장 규모가 증가한다. 밑줄 긋고 S값이 커진다는 거예요. 시장 규모 S값이 커진다는 거야. 두 번째, 소비자의 가격 탄력성이 증가한다. 가격 탄력성은 국내 시장, 국내 기업들과만 경쟁할 때는 내가 가격을 올려도 크게 수요가 줄지 않는데 해외 시장으로 확대가 됐을 때는 가격을 높이면 훨씬 더 나의 수요가 급감을 할 거니까 이게 탄력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 B값이에요. B값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CC 곡선도 우측 가고 PP 곡선도 우측 가고 뭐 이런 식인데 하방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인데 요 PAC 여기가 N 여러분 조심할 것은 제가 일부러 점선을 이렇게 점근선을 일부러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요게 이제 PP가 이렇게 하방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잘못 그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PP 곡선을 그리고 요 C점이고 여기가 CC 곡선이다. CC 곡선은 S가 증가한다는 것은 기울기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점을 중심으로 기울기가 작아지고 이렇게요. 이렇게 CC 프라임으로 나는 복잡한 거 싫다 그러면 자유무역 효과 분석하라 그러면 그냥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갔다 여기. 그러면 가격은 더 저렴해지고요. 시장에 기업의 숫자는 더 많아져. 이게 자유무역의 효과예요. 더 저렴한,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다양한 제품들을
이 제품들은 독점적 경쟁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차별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의 이득이 있어요. 그게 무역의 이득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후생이 증가하는 거죠. 가격은 낮을수록 소비자의 이득이 증가하고, 이게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으니까 이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I0가 I1으로 가면서 후생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도 변화한다고 지금 했냐면 B값도 증가한다네. 그러니까 여기 B값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n의 숫자, 모든 n의 수준에서 이 높이가 뭔데요? 요 P인데, 요 B값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요 P값이 떨어져야 되지. 그래서 하방으로 이렇게 떨어져.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제 그래프를 잠깐 보세요. 그 586페이지. 이동 폭이 중요할 텐데 거기처럼 PP가 많이 떨어져 버리면요, 기업이 숫자가 줄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좀 특이한 걸 물었는데 이렇게까지 물지는 않을 것 같아. 이게 국제경제학이니까. 어떻게 물었냐면 거기 무역 전후 상황을 한 국가를 기준으로 설명해라. 원래 A점은 폐쇄경제 상태죠. 폐쇄경제 상태에 한 국가의 기업이 N제로 10개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했는데 B점으로 갔다는 것은 지금 9개가 됐다는 거야. 근데 두 나라는 적어도 10개 이상의 기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9개가 됐어.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한 국가에는 10개보다 적은 이제 기업의 숫자가 존재하니까 다양성에 대한 이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기 다양한 제품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시장에.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동폭이 똑같으면 최초의 상태하고 똑같은 것이고, 이동폭이 작으면, PP가 작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성의 이득이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CCPP 곡선은 기와할 바에 여러분 도출 과정 거기 나와 있는 PP 곡선 도출, CC 곡선 도출 이게 다 해야 됩니다. 안 하려면 그냥 버리면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제 더 볼 시간도 없으니까 아마 지금 이 시간하고 집에 10시쯤 끝나면 집에 가면 1시간 정도 볼 수 있겠죠. 그 1시간 보고 이제 버려야지. 자기 거 아니라고, 자기는 시험 보러 안 간다고 마음 편하게 얘기하네, 뭐 이런. 587페이지 보시면 수출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수출 보조금. 그 수출 보조금은 보니까 A국은 소국이라고 줬네요. 국제 가격을 110원이라고 줬어. 그 가격 수용자라고 써놓고, 국제 가격이 110원으로 주어지면 소국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죠? 110원으로. 가격 수용자. A국이 국제무역에 참여하지 않을 때 밑줄 긋고 폐쇄경제입니다. 국제무역에 참여하지 않으면 폐쇄경제야. 폐쇄경제에서는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뭐 균형이 형성되니까 그냥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갖다가 놔버리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A국의 정부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입은 규제한다 밑줄. 수입 규제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일단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X제 수출 한 단위에 대해서 정액을 30원씩 보조한다. 정액 보조한다. 수출 보조금이 도입된 이후에 그 옆에 뭐 여러 가지 물었는데요. 그 옆에다가 가격 효과 써놔요. 수량 효과 써놔. 후생 효과 써놔. 모든 정책은 가격과 수량과 후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명을 할 때, 그래프 설명을 할 때 가격이 어떻게 변하고, 수량, 생산량, 소비량, 수입량, 수출량 이게 어떻게 변하고, 후생이 어떻게 변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가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후생 얘기를 한다거나. 이게 순서대로 여러분 그 뒤에 넘겨보시면 588페이지의 왼쪽 그래프입니다. 오른쪽 신경 쓰지 마세요. 수입, 수요, 수출, 공급 곡선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왼쪽 그래프 588페이지 오른쪽 단에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그래프. 그 중에 왼쪽 거. 요 110이 국제시장 가격입니다. 보조금을 주면 국내시장 가격은 30원씩 주니까 140원 올라갔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수출 보조 이후의 국내시장 가격이라 그랬어요. 이 실제 국내시장 가격이 원래
내가 110원에 국제시장에 파는데 30원 팔 때마다 보조금을 주니까 수출 보조금은 여러분, 수출 보조금은 생산 보조금과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생산할 때 주면 생산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수출 보조금은 국경을 통과해야만 줘. 수출을 생산하고 나서 수출을 할 때만 준다고. 그러니까 140원에 기업이 파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139원이 되면 국내에 뭐하러 팔겠어요? 안 팔지. 그러니까 140원이 국내 시장 가격이다 이거예요. 이게 수출 보조금이 생산 보조금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는 곡선상의 이동으로 화살표를 하세요. 그렇게 줄고 생산은 곡선상의 이동으로 그렇게 생산량이 늘어서 수출 물량이 느는 거지. 후생은 소비자 균형점 찾아가 보면 소비자 후생이 A, B만큼 감소하죠. 생산자 후생은 A, B, C만큼 증가하죠. 수출 보조금의 크기는 사각형으로 표시해 보세요. B, C, D. 수출 보조금의 크기. 그게 손실이지. 그래서 B, D만큼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 소국은 수출 보조금 주면 반드시 후생이 손실된다. 그런데 뭐하러 수출 보조금 주냐? 이 수출 보조금을 주면 수출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거기 생산량을 늘릴 수 있잖아요. 수출 산업을 확장을 시킬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보통 고려하지 않지만 국제 수지, 경상 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어요. 수출 물량을 늘려서. 이런 장기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후생 손실에도 불구하고 수출 보조금을 준다 이것이. 기억할 것은 여러분, 마지막 검토를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요. 생산 왜곡, 소비 왜곡, 생산 측면 왜곡과 소비 측면 왜곡이고, 만약에 이게 대국이 나왔어. 안 하려면 뭐 안 해버려야 되고, 아예 보조금 아예 안 해버려야 되고, 하려면 이 소국, 대국을 여러분이 같이 보조금을 준 나라가 소국일 때 이런 문제는 사실 별 좋은 문제가 아닌데, 소국일 때 수출 보조금을 준 나라가 소국일 때 국제시장 점유율도 별로 적은데 상대방이 뭐 별 반발하는 거, 보복 조치를 취하고 뭐 상계주의를 취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수출 보조금 준 나라가 경제 규모가 커가지고 수출 물량을 늘린다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EU 같이 농업 보조금을 줘버리면 국제시장의 가격을 교란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보조금 규제가 가해지고 뭐 이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나라가 대국이라면 그래프에서 한 해만 추가하면 됩니다. 뭘 추가해? 국제시장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그래프를 분석을 그렇게 하면 돼요.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 안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그려서 처음에 여기가 국제시장 가격인데, 요게 국제시장 가격인데 보조금을 주게 보면 국내 시장 가격은 올라가고요. 요 국제시장 가격은 떨어져요. 앞에서 본 거는 똑같아.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똑같아. 이게 보조금을 준 이후에 국내 시장 가격이고 보조금을 준 이후에 국제 시장 가격이야. 요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게 관세든 보조금이든 이 전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원래 이 가격인데 내가 보조금을 줬을 때 기업이 수출 물량을 늘릴 거다, 국제 시장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 보조금을 준다. 이게 보조율이다 이것이. 그러면 보조금의 크기가 실제 수출 물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 보조금의 손실이 되는데요. 앞에 보조금 손실 부분에 추가해서 앞에 보조금 손실 부분 이거에 추가해서 요게 추가가 되는 거잖아 지금. 수출 보조금을 주면 수출제를 값싸게 수출하는 거죠. 그러면 값싸게 수출해서 수입할 수 있는 양이 적어져요, 많아져요?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라 후생이 떨어지겠죠? 이게 교육 조건 악화로 인한 후생 감소. 이게 TOT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서 추가로 후생이 감소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냥. 그리고 이거를 수식으로 줘서 대구까지 분석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소국이니까 수식이 가능하지.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훨씬 더 엄밀하게 분석을 대구까지 할 수 있지만
대국이 나오면 수식은 없어요. 다만 이제 상대방을 뭐 주면서 뭐 보복 조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하여튼 요거 하나만 그냥 기왕 했으니까 주제가 궁핍화 성장, 유치산업보호, 무역 창출 전환 이것만 남았어요. 590페이지 보면 궁핍화 성장인데 입법고시에서 나왔습니다. 경제학에 나왔어요. 이 궁핍화 성장은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경제 성장이 오히려 한 나라의 후생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이걸 궁핍화 성장이라고 한다. 두 경우가 궁핍화 성장에 해당하는지 설명해라. 차이점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뭐 경제학의 원론에는 있지만 경제학자의 궁핍화 성장이 없는데 이런 것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나왔으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국제경제학에서 중요한 성장론의 중요한 주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도상국들이 모두 섬유 제품의 생산 수출을 늘려서 섬유 제품의 국제 가격이 하락했다 몇 줄. 개도국은 작은 나라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국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도국들의 집합체가 대국이라는 것이죠. 이 대국이 수출 물량을 늘려서 국제 시장 가격을 떨어뜨렸어. 그러면 아까 보조금을 줘서 국제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수출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교육 조건이 악화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교육 조건이 악화입니다. 수출 물량을 늘리면 하여튼 값이 떨어져. 그래서 교육 조건이 악화돼. 그래서 성장의 후생의 이득을 압도하고 후생이 떨어져 버려. 이게 교육 조건의 악화에 따른 후생 감소인데 그 궁핍화 성장이란 밑줄 보세요. 경제 성장의 교육 조건을 악화시키거나 시장을 왜곡을 시켜서 이제 시장 왜곡은 나중에 소국 모형인데 소국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여러분 왼쪽에 그래프 두 개 나와 있는 거 그거 별표하고 그거 여러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궁핍화 성장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조건은요. 수출제 가격이 폭락해야 교육 조건이 악화되는데 수출제 가격이 폭락하려면 수출제 부문의 경제가 성장해야 돼. 첫 번째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수출제 부문의 집중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 두 번째, 대국이어야만 교육 조건이 떨어져요. 두 번째 조건은 대국이어야 돼. 세 번째, 수출 물량을 늘렸는데요. 탄력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네, 쟤들이. 그럼 가격이 크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러니까 비탄력적이어야 돼, 쟤네들이. 수출의 대상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탄력적인 반응을 못 해야지 교육 조건이 크게 떨어져요. 자, 궁핍화 성장의 그래프를 언제 그려보겠어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X제가 수출제예요. Y제가 수입제고. 자, 경제에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이 있었는데요. 생산 가능 곡선이 수출제 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확장이 되네요. 그리고 처음에 교육 조건은 이렇게 좀 가파르게 그려야 나중에 뚝 떨어지는 것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교육 조건이 이렇게 생겼어. 이게 PY분의 PX인데 국제시장 가격이에요. 첫 번째 궁핍화 성장의 의의는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의의는 수출제 부문의 집중적인 성장이 있다. 두 번째, 경제 규모가 대국이다. 교육 조건을 크게 악화시킨다. 그래서 후생이 성장하고서 오히려 후생이 떨어져 버린다. 교육 조건이 요게 크게 악화돼 버린다. 생산점이 어디냐는 상관없어요. 수출 물량이 처음에 크게 늘었지만 나중에 교육 조건이 악화되면서 또 생산량이 줄었을 거니까. 후생이 문제야. 요 후생이 여기에 있다가요. 후생이 이렇게 떨어져. 요거와 어디 만나냐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고 요거만 만나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
요 가격선에서 요 가격선으로 변했을 때 XJ가 값이 굉장히 싸졌잖아요. 그러니까 XJ 소비를 더 늘려야 되겠지. 그냥 여기하고 똑같이 이런 데 그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XJ 소비를 훨씬 늘리는 쪽으로 이런 데 점을 찍으면 돼. 이런 데다가. 다만 후생이 반드시 이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그래야 되지. 이게 공피파 성장이다. 이 공피파 성장의 시사점은 뭘까요? 왜 공피파 성장을 했어? 수출제 부분의 성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균형 성장을 하면 돼. 수출제, 수입제 균형 성장을 하면 돼. 두 번째, 교육 조건이 떨어졌으니까 후생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교육 조건은 왜 떨어져? 자유무역하니까. 그래서 이게 공피파 성장은 보호무역론자들의 주장이다, 이것이.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 그랬어요. 보호무역론의 근거. 두 번째는 뭐요? 균형 성장의 필요성. 여러분 아까 우리가 리카르도에서 RS라는 걸 봤는데 이 RS, RD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계단이 아니고 하나는 우하향하고 하나는 우상향해. 여기 PI는 뭐예요? PI는 PY분의 PX죠? 그러니까 상대 공급은 그냥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떨어지고 이런 수요 공급 곡선에다가 R만 갖다 붙인 거야. 그런데 거기 RD하고 RD 프라임을 보면 RD 프라임이 없나요? 어디 사라졌어? 가파른 게 RD 프라임.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비탄력적인 애는 기울기가 가파른 애잖아요, 얘. RS0에서 RS1으로 화살표하고 수출 공급량이 늘었다고 해봐. 수출 공급량이 늘었을 때 요 비탄력적이어야만이 가격이 P0에서 P1으로 뚝 떨어지잖아. 내가 공급량을 줄였는데 제가 갑자기 수요를 확 줄여버려. 그럼 가격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러니까 비탄력적이어야만이 이렇게 가격이 뚝 떨어지고 교육 조건이 크게 악화되는 것이 성장의 이득을 압도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조건인데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알아두면 공피파 성장에서 다 이해했다 이 생각. 2번은 한국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농업 생산이 증가했다. 소국이잖아 한국은. 그러니까 교육 조건 변화 없고 공피파 성장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럼 점수가 아주 간단하게 나오죠. 이제 소국 모형도 공피파 성장의 소국 모형도 있는데 그게 이제 시장이 왜곡이 있는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성장이 있으면 이게 왜곡을 심화시켜서 후생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잔슨이라는 사람인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여러분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프 이게 복잡해. 지금 그래프를 여러분이 이해한다고 해도 쓰면서 틀릴 거야. 그러니까 버리고 일단 이 소국에서는 우리나라는 과거에 농업 부분에 수백 %의 관세를 매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왜곡이 엄청난 심화된 상태에 있어. 근데 여기에 농업 투자를 더해. 그럼 왜곡이 훨씬 더 심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국에서도 예외적으로 시장의 왜곡이 심화되면서 후생이 감소한다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나와서 이제 공피파 성장이 이미 나왔으니까 입시 문제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행시 문제는 안 봐도 되지만 입시 문제니까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여러분 행시를 보잖아.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치산업보호론이라는 게 관세 할당 자율규제가 있네. 596페이지에 있는데요. 596페이지. 거의 딱 예정대로 뭐 끝날 것 같아요. 막판에 감기 들면 안 되니까.
관세 할당 자율 규제 그 그래프를 이제 2개 정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항상 정책을 쓰면 가격, 수량, 후생이다. 가격, 수량, 후생이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수량, 생산량,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지, 관세는 수입량이 어떻게 되는지, 후생은 소국하고 대국이 있는데 관세의 대국 모형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나왔잖아. 네, 그래서 관세는 대국 신경 쓰지 말고요. 대국이라는 것은 교육 조건을 변화시키고 소국은 교육 조건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간단한데 이 관세의 분석이 몇 가지, 사실은 무역정책론에서 제일 분량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관세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좀 보시면 거기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래프에 597페이지 관세는 직접적으로 가격 규제를 통해서 수량을 규제하는 정책이고 수량 할당은 수입량, 수량 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통점은 뭘까요? 관세는 세금 더 걷어서 뭐 하려고요? 재정 튼튼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다 수입 경쟁력 부분을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수입재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 수입 경쟁력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이 공통점이고,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을 여러분 집중해서 봐두시면 돼요. 경쟁시장에서 관세 할당 자율규제 그래프는 요 PQ 평면에 여기가 지금 아래가 시원하게 나와야 되니까요. 수요곡선은 바깥에 그리고 공급곡선은 안쪽에 그려서 이렇게 관세를 붙이면 국제시장 가격이 저렴하니까 수입을 하고 있겠죠. 요 저렴하니까 수입을 하고 있는데 요 국내 생산을 넘어서는 소비가 다 수입량이죠. 관세를 붙이면 아까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비싸요.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더 많이 생산을 해. 소비자들은 비싸니까 적게 소비를 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요. 생산량, 소비량이 변하고 세 번째, 수입량이 줄어요. 이 수입량이 줄이는 것이 직접적인 효과지만 요게 관세 부과를 통해서 국내 생산을 늘리려는 게 이 보호 효과. 요게 관세의 주 목적이에요. 지금 가격과 수량 다 했어. 그럼 뭐예요? 하면 된다고요? 후생을 얘기합니다. 소비자 A, B, C, D 이렇게 해서 소비자 균형점은 어디서?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요. 소비자 잉여는 요 크기에서 요 크기로 줄어들어서 A, B, C, D가 날아가고 있고 생산자 균형점은 A가 요 크기에서 요 크기로 늘고 있어서 플러스 A만큼 관세 수입이 요만큼 생겼고 결국은 요 B 영역과 D 영역이 생산 소비의 왜곡에 따른 후생 손실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후생 변화까지 다 얘기하고 이제 문제는 관세는 이런데 관세 시 수입량이 이만큼인데 이걸 똑같이 쿼터로 수입 쿼터로 할당을 하게 되면 이게 국내 생산이에요. 국내 공급인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있잖아. 그래서 공급이 이만큼 늘어. 언제? 자유무역 상태에서 이만큼 할당을 하는 거예요. 일본산 자동차가 토요타가 연간 10,000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 그럼 5,000대만 들어와라.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면 5,000대 이상은 어떤 가격에서도 못 들어옵니다. 그럼 국내 생산에다가 추가해서 이렇게 5,000대가 추가가 되는 거죠. 물론 국내 자동차하고 토요타는 동질 재화다, 같은 재화다 이런 가정이 S에다가 국내 공급에다가 쿼터 물량을 더한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자, 요 수요하고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는 여기니까 여전히 쿼터도 가격이 여기겠죠. 처음부터 요 관세 시 수입량이라고 했고 이거를 쿼터 물량으로 정했기 때문에 임포트 쿼터로 요 쿼터 물량을 정했기 때문에 수량도 똑같지. 후생만 요 가격 차이를
요 가격 차이를 요 국제 가격에 사와서 이 가격에 누가 팔아요? 수입업자가 팔아. 그래서 요 부분만 요걸 이제 요 면적하고 요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의 면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부의 관세 수입이냐 아니면 수입 면허권자가 갖는 초과 이윤이냐 요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중 손실이 있다 그랬죠 아까? 그 사중 손실이 영역이 관세의 요 사중 손실 영역하고 요 영역하고 요게 여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할당의 사중 손실 영역하고 똑같죠. 그래서 관세와 할당은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첫 번째 공통점 수입 경쟁제 산업을 보호한다. 두 번째 가격에 미치는 효과 똑같다. 수입량에 미치는 효과 똑같다. 세 번째 요 dead weight loss 이거를 조세의 경우에는 초과 부담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초과 부담의 크기도 똑같다. 이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오로지 요거요. 요 면적. 요게 누구에게 귀속되느냐. 이것만 차이점이 있다. 요게 시장이 경쟁 시장일 때, 요 경쟁 시장일 때 사실은 이제 국제경제학에서는 이걸 이제 계산 문제로 줍니다. 요즘 다 수치로 줘요. 뭐 이론적으로 물어볼 건 다 물어봐야겠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독점 시장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독점은 여러분 독점의 단기 균형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단기 균형에서 할당만 표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할당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시장에 디맨드 커브가 있고 요거로부터 MR 커브가 있고 MC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MR 이퀄 MC 조건 하에서 독점의 가격과 독점의 산출량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이게 폐쇄형제 상태의 독점 균형이고 그런데 관세를 붙이면 첫 번째는요. 관세를 붙이면 독점을 깨는 것입니다. 국제시장 가격이 아주 저렴하니까 물건을 수입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가격을 끌어올려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관세 부과 이후의 가격에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세 부과 이후의 가격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가격에서 생산은 요만큼 할 것이고요. 요만큼은 수입을 할 거예요. 그렇죠. 소비는 여기고 생산은 공급곡선이 여기니까 이만큼 수입할 거 아니에요. 관세 시 가격은 여기고 수입량은 이만큼이야. 그런데 요 가격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얼마든지 관세 부과 이후에 이 가격으로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자가 지홀로 이렇게 가격을 설정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독점이 깨지면서 순수 경쟁 기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이 관세 부과 정책은 어떤 정책이라고요? 독점을 경쟁 체제화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이 가격을 수용한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이만큼이 관세 시 수입량이니까 똑같이 할당을 하면 이 독점 기업은 할당량만큼 내 거 아니야. 다른 기업 할당된 기업에게 수요가 가고 내 수요는 이만큼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장 수요에서 잔여 수요, residual demand curve 이 잔여 수요로 도출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독점자처럼 행동을 해요. 여기서 MR 커브를 도출하고 MR과 MC가 맞닿은 상태에서 가격은 어디서 정해져? 요 수요곡선 상에서 가격과 산출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요게 쿼터 시의 가격이고 요게 쿼터 시의 산출량이에요. 관세 시의 산출량은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독점 상태에서 관세 시 가격과 쿼터 시 가격을 보면 쿼터 시의 가격이 훨씬 관세 부과 시의 가격보다 더 높아요. 쿼터 시의 산출량이 관세 부과 시의 산출량보다 더 적어요. 그러니까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뭐가 관세가 뭐와 더 가깝죠? 경쟁 시장과 가까워요. 그러니까 할당은 독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킨다 이거예요. 관세는 누구나 지켜야 돼. 독점 기업이든 경쟁 기업이든.
그런데 할당은요. 할당은 독점자는 그 할당량만 빼버리고 여전히 자기가 독점자예요. 그래서 독점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뭐가 좋아요?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관세가 좋단 말이에요. 독점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게 독점 시장에서 관세 할당 비교 문제. 자, 자율 규제라는 게 있어요. 수출 자율 규제. 수출 자율 규제는 수입국이 물량을 할당하면 이걸 수입 할당이라 그러고 수출국이 수출 물량을 이제 정하면 자율적으로 규제하면 이게 수출 자율 규제라 그러는데 자율 규제 이후에 국내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이거 국내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량. 이게 그래서 S 플러스 쿼타라는 것이 이거인 것처럼 S 플러스 수출 자율 규제. 자율 규제는 수출업자가 물량을 규제하는 것일 뿐이지 똑같이 자율 규제 이후의 가격 그 다음에 처음부터 수출 자율 규제 물량을 같다고 해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과 수량에 미치는 효과가 똑같아. 요것만 다른데 이거 누가 가져가? 외국의 수출업자가 적게 수출해서 높은 가격에 팔아. 그래서 외국의 수출업자로 이게 넘어간다는 것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것이. 그래서 이 그래프 한 개가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598페이지의 두 번째 그래프예요. 598페이지 두 번째 그래프. 독점 구조화에서 수입 할당의 효과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그래프니까요. 그거는 여러분이 뭐를 잘 알고 있으니까 독점의 단기 균형을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넘어가서요. 그 602페이지 전략적 무역 정책이 나와 있는데 그 전략적 무역 정책이 자료로 나가 있습니다. 자료로 나가 있는데 그 해설이 일부가 수치가 한두 가지가 좀 틀렸기 때문에 자료로 나가 있어요. 일단 한국 기업과 대만 기업이 X라는 상품을 미국에 수출한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과점 경쟁을 한다. 과점 경쟁은 수량 경쟁이냐 가격 경쟁이 두 가지가 있고 거기다 밑줄 그으세요. X라는 상품은 한국과 대만에서는 전혀 소비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생산한 걸 전량 수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출량 경쟁이 수출량 경쟁과 같은 거죠. 지금 국내에서는 소비를 안 하니까. 그래서 구르노 모형의 지금 수량 경쟁 기업인데 시장 수요가 좋고 MCAC를 제로로 보내버려가지고 가장 단순한 우리가 반응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반응 곡선을 바로 도출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뭐 과점 시장의 뭐 전략적 상황 이런 구르노 모형의 가정 썼는데 다 필요 없고 거기 반응 곡선과 구르노 균형 거기서부터 가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구르노 모형 여러분 잘 아시죠? A점에서 구르노 넷이 균형이에요. 그런데 전략 1번 설문을 봤더니 한국 정부가 미국 시장에 X라는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게 지급하는 수출 보조금이 한국 기업의 이윤과 수출량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해라 이렇게 물었는데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구르노 넷이 균형이죠. 둘 다 추종자로 행동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보조금을 줄 때 거기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그 그래프 바로 밑에 보면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이후에 파이1은 한국 기업의 이윤입니다. 거기 SQ1이라고 들어가 있죠. Q1의 산출량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Q1으로 미분해 버리면 그 반응 곡선이 바로 그 옆에처럼 나올 거 아니에요? 플러스 S 이렇게. 그거하고 그 위에 그래프를 봤더니 그게 리액션 커브 1' 그거하고 상대방의 리액션 커브 2하고 맞아떨어진 상태만 찾으면 되잖아. B점을. 그러면
수식은 두 개밖에 없는데 Q1, Q2, S 세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Q1, Q2가 S를 포함하는 식으로 나와야 돼. 이해되시죠? 그런데 한국 기업이 보조금을 줄 때 말이죠. 우리가 슈타켈버그 균형이라는 것을 알고 그 슈타켈버그 균형은 한국 기업이 선도자로 나서도록 보내면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가장 나의 이윤을 크게 할 수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상대방이 아예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반응 곡선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S를 넣지 않고 우리가 맥시마이즈 파이1에서 슈타켈버그 균형을 찾고 그러면 그 Q1, Q2를 알면 리액션 커브 1'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S값이 바로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그 두 가지 걸 다 알아두시라고요. 최적 보조금도 물어. 최적 보조금도. 그 뒤에 그 추가 자료에는 그게 다 써져 있어요. 그 최적 보조금 슈타켈버그 균형점을 찾은 거.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이 전략적 무역 정책은 보호 무역 정책입니다. 그냥 시장에 내버려 두면 국제시장의 독과점 상태여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윤이 없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뭐 수출세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이게 전략적 무역 정책인데 이걸 통해서 상대국 혹은 상대 기업으로 돌아갈 이윤을 빼앗아 올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이게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무역 정책이 갖는 한계가 굉장히 많아. 첫 번째 그 두 가지 한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행정에서는 예전에 정보 비대칭성 가지고 정보 불안전성 이거 가지고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정보가 불안전해. 어떻게 보수표를 그릴 수가 있겠어 이렇게. 두 번째는요. 상대방의 걸 빼앗아 오니까 전형적인 인근 궁핍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보복 가능성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자유무역이 최선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계라는 거예요. 불안전 정보의 문제, 인근 궁핍화 정책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고 너무 많은 양, 짧은 시간인데 많은 양을 하는 것 같아서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유치산업보호로는 버리겠습니다. 유치산업보호로는 국내 산업이 아직 국제 경쟁력이 취약할 때 그 산업을 집중적으로 보호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다음에 보호무역을 자유무역으로 전환하자 이런 주장이에요.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 이렇게 굉장히 신기술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전략 산업을 하나 키워놨는데 누가 후발주자들이 다 그걸 모방하고 뭐 이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하면 삼성은 다 패소야. 그게 이제 신유치산업 보호론이라는 것입니다. 후진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해. 아직까지 이거는 국제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그 유치산업 보호론을 여러분이 미시경제학에서 PMC와 SMC 차이가 있는 외부 경제 여러분 아시죠? 그 외부 경제를 가정하고 유치산업이 외부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이니까 과소 생산되겠어요? 외부 경제는 과다 생산되겠어? 과소 생산되니까 이 산업을 관세나 보조금 줘서 보호하자 이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여기 그래프를 신경 쓰지 말고 일반경제 부분경 나왔는데 신경 쓰지 말고 577페이지 보면 3번 설문에 577페이지 3번 설문에 보면 관세 정책과 생산 보조금 지급 정책 이렇게 두 가지를 분석했어. 그런데 그 PMC와 SMC가 있잖아요. 미시경제가 다 한 거예요. 그 차이점은 거기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관세는 E하고 D 이분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은 저기 E만 생기고 소비에 왜곡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 아마 그 시장 실패에 여러분 PMC와 SMC 차이에 따른 그 부분만 생각을 하면 방금 관세는 거기 PI에서 PI 플러스 T로 올라간다. 여기
보조금은 PI에서 PI 플러스 S로 올라간다. T하고 S가 같아야 되겠죠? 당연히 같아야지 두 가지 정책을 비교할 수 있지. 이거 몰라도 여러분, 관세는 생산과 소비의 왜곡을 원래 유발해요. 그런데 유치산업은 처음부터 왜곡이 있어. 생산의 왜곡은 치유해요. 근데 소비의 새로운 왜곡을 유발해. 관세는. 그런데 생산보조금은 어때요? 생산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비의 왜곡이 없어. 그러니까 최선책은 뭐 뻔하지. 생산보조금이에요. 한 단계 더 나가면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산보조금 이게 좋은 이유는 국내 산업정책이다. 유치산업은 외부 경제 때문에 유치산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건 시장 실패잖아요.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 개입은 정당화되는데 그 정부 개입 방식이 말이죠. 관세라는 대외 무역 정책을 동원해서는 안 되고 국내 산업 정책을 동원하라는 이론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한정성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한정성의 원칙. 한정성은 생산 부문에 한정해라 이 말이에요. 왜곡이 있는 부문에만 한정을 해야 되지 소비의 새로운 왜곡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뭐 설마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이걸 기억을 하겠죠. 마지막인데요. 무역 창출, 무역 전환 효과. 이게 자유무역의 효과인데, 이 자유무역 효과인데, 자유무역은 이미 우리가 핵시 올린에서 다 했잖아요. 이게 자유무역이고, 자유무역. 시장 개방이고, 자유무역. 그러니까 뭐 어떤 걸로 써라 이런 거는 사실 없는데 나오면 이게 무역 창출 효과, 무역 전환 효과는 이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무역 창출은 그거 하면 돼요. 거기 보세요. 무역 창출은 비효율적인 재화의 공급원이 효율적인 재화의 공급원으로 전환된 거다. 자유무역 하기 전에는 다 국내에서 생산했어요. 그런데 자유무역 하면 해외에서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잖아. 그래서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게 무역 창출 효과예요. 후생이 증가하겠죠. 거기 PB'에서 PB로 화살표를 하고 PB'은 관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비국 가격이에요. 관세를 철폐하면 어떻게 돼요? 화살표하고 관세를 철폐하면 그렇게 수입이 늘어 이렇게. 그럼 후생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음영 처리만큼, 음영 부분만큼. 무역 창출 아무것도 아니고 무역 전환이 좀 힘든데 이 무역 전환은 그 그래프가 4개가 줄인 4개가 있는데요. 3개만 하고 하나는 지워버려도 좋겠습니다. PB'을 지워버려서 화이트로 쫙 지워버려요. 개별 이론으로서 이게 물어보면 사실은 뭐 그런데 워낙 지금 FTA가 문제가 계속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많이 나온 데서는 오히려 일행 같은 데를 경제학에서는 또 안 물어보고 요 하나만 무역 창출, 무역 전환이 있는데요. 이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여기에 디맨드 커브가 있고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있다. 지금 그래프가 가격선이 3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요게 PC라는 것은 C국 가격이에요. PC''은 관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C국 가격이야. 그리고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B국 가격입니다. 처음에는 요 관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C국에서 요만큼의 관세를 붙이고 C국에서 수입을 하다가 A국이 B국과 C국이 이렇게 있는데 A국이 본국이고요. 본국. B국과 C국에서 얘는 관세를 수입 금지 관세를 붙여버렸고 여기서 C국에서 물건이 들어와. 관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그런데
그러다가 A, B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다. 이게. C국에서는 안 들어오고. 그 말은 이렇게 관세가 철폐된다는 것이. 그러면 처음에는 수입량이 이만큼 수입하다가 이제 수입량이 이렇게 확대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수입량이 확대되면서 무역이 창출되면서 후생이 증가하는 부분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야. 처음에 관세 수입이 이만큼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관세니까 C국으로부터 그 관세 수입 중에 이 부분은 요 소비자 균형점이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소비자 잉여로 살아나. 그런데 여기가 사라져버려. 요게 무역 전환으로 인한 후생 감소야. 여러분 요 그래프 한 개만 딱 그리세요. 앞에 거 무역 창출 그래프 그리지 말고 요게 무역 창출로 인한 후생 증가고 요게 무역 전환으로 인한 후생 감소야. 요 그래프만 딱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무역 창출 효과 요게 무역 전환 효과보다 크면 후생이 증가하는 것이고 무역 전환 효과가 더 크면 후생이 감소하는 것이고 FTA를 체결하면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제 뭐 기출 문제를 보면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 FTA 체결하면 무조건 후생이 증가하는 거냐? 아니다 이것이. 무역 굴절은 개념만 좀 알아둘게요. 무역 굴절은 우회 무역이라는 것인데요.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역외 국가야.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싶은데 말이죠. 미국과 한국은 독자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 현실과 좀 달라서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울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냥. 역외 국가가 중국 C국이야. 그런데 A, B 두 나라가 A국과 B국이 있어. 이게 이제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얘네들이 나프타라는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얘가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다 다릅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얘가 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얘는 어떻게 수출하고 싶어? 당연히 10%를 부과해서 최종 여기를 수출하고 싶지는 않고 여기에 1차적으로 5%를 부담하고 수출을 하고 나서 무관세로 여기에 수출하고 싶겠죠. 이게 우회 무역이라는 것입니다. 무역 굴절 현상이라는 거야. 그러면 A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냥 수입을 했다면 10% 관세를 내가 수입이 있었는데 일로 오면서 B국은 5% 관세를 수입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제 A국의 입장에서는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 이게 무역 굴절, 우회 무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게 중국산이냐, 예를 들어 캐나다, 미국, 멕시코산이냐 이걸 이제 규정하는 규정이 원산지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 규정 신경 쓰지 말고 무역 창출 전환 효과 그래프 한 개 정도 이해되시죠? 네. 너무 유명한 것들은 또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석에 있는 것만 하기는 어려워서 하여튼 부담이 안 됐기를 바래요. 오늘 하고 여러분 오늘 하고 끝이지 이걸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뿌리 뽑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오늘 하고 땡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